안녕하세요. 식구처럼 든든한 시댁을 끼고 사는 10년차 며느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남편과 무려 8살 차이가 나는데요.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가족이라곤 여동생 하나와 겨우 의지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나 외롭지 않게 살게 되었답니다. 저는 어디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시댁을 좋아했는데 뜻하지 않게 새로 들어온 식구인 동서 때문에 제가 결혼 생활에서 첫 고비를 맞게 돼요. 그것도 결혼한 지 7년 차의 말이죠. 이 때문에 집에서 사람이 하나 쫓겨나게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가셔요. 저는 어릴 적 엄마를 먼저 여의고 아빠의 보호 아래에 여동생 한 명과 근근히 살았어요. 친정아빠는 유전적 병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제 결혼 준비까지만 돈을 보태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눈 감기 전에 아빠가 할 일 다 하고 갈 수 있어서 후련하다는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정말 남편 아니었으면 한참 무너져 있었을 겁니다. 남편이 제 마음을 많이 위로해주고 안아줬거든요. 아빠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한결같은 위안이 힘이 되더라고요. 당시 여동생은 대학을 막 졸업한 상태였는데 취업을 하기 전 아빠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어 2년간 마음을 추스리지 못했어요. 한참을 방황하다가 늦게 취업을 하게 되었죠. 아마 동생이 저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결혼까지 하는 바람에 동생은 어디 하나 기댈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들여다보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제게 다른 가정이 생긴 터라 그마저도 마음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한참 신혼집을 알아보려던 상황이라 더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해준 말이 무척 고마웠습니다. 처제 집 주변으로 신혼집 구하자. 서로 가까이 살면 처제도 힘들다가 언니 얼굴 한번 보러 올 수 있잖아. 나는 상관없으니까 그쪽 부근 부동산 알아볼게. 정말 마음씨 좋은 남편이었어요. 그걸 알았기에 청혼을 받았을 때 거절할 수가 없었죠. 저는 남편 덕분에 동생 주변에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고 틈만 나면 동생 얼굴을 보러 갔습니다. 남편은 몇 안 만나본 남자들 중 가장 제 사정을 잘 이해해준 사람이었는데요. 당시 어떻게 그런 경로로 인연이 될 수 있나 싶어 아직도 이런 인연을 만들어준 하늘에 감사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공부에 사력을 다하던 시절 형편이 어려워 서울대를 못 갔거든요. 서울대 갈 성적은 되었으나 그렇다고 장학금 받을 실력은 또 안 되고 저 때는 기숙사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었어서 대학은 일찌감치 포기했던 학력이었죠.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많이 아쉬워했어요. 아빠한테 일부러 비밀로 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아빠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아빠가 저보고 서울대 가라고 부추겼거든요. 그래도 안 갔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저희를 키웠는데 어떻게 대학을 가요. 빨리 돈 벌어서 아빠한테 보탬이 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선택한 것이 서울대 근처에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과외를 한 것이었습니다. 대학가였다 보니 주변에 무료 공부방이 많아서 장소도 마땅했어요. 그런데 막상 과외 학생을 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학력도 고졸에다가 비전 없는 선생님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저처럼 과외가 필요한데 돈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 과외비를 싸게 낮춰서 계속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원래는 전단지를 한 군데만 붙여놨었는데 저는 몇 장을 더 뽑아서 여기저기 몰래 더 붙였어요. 학교가 크니까 그만큼 시간 강사 교수님들도 많이 들락날락거렸는데 나름 몰래 붙인다는 게 한 번은 마주쳐버렸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처음 마주친 시간 강사가 훗날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저기요 하며 말을 걸길래 저는 불법 행위로 벌금 물게 될까봐 대답도 안 하고 불이 나게 도망쳤어요. 하지만 도망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걸리는 족족 남편한테만 발각이 되었고 그때마다 남편은 꼭 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몇 번이나 그 짓을 반복하다가 결국엔 도망치지 못하고 잡힌 적이 있었는데 제가 남편한테 손을 싹싹 빌며 다신 오지 않을 테니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말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직 일도 못 구했는데 벌금으로 돈만 빠져나가게 생겨서 절망하고 있던 차. 남편 제게 건네는 말이 의외였어요. 엄청 빠르시네. 지난번에도 여쭙고 싶었는데 여기 학생 아니죠? 다시 찾으려고 해도 교내에선 안 보이시더라고요. 마침 제가 드릴 게 있는데 잠깐 과 사무실에 같이 가시겠어요? 그때 저는 23살이었고 대학을 갔다면 졸업을 앞둔 나이였을 거예요. 그 당시 남편은 젊은 시간 강사로 나이가 31살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남편의 인상은 굉장히 선하고 환칠했어요. 저한테 보인 태도도 도둑놈을 잡았다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신고하려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 뒤로 도망갈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또 초면인데 저한테 줄 게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해서 따라 들어갔었죠. 남편을 따라 학과 사무실까지 갔는데 서울대 학생들을 정말 많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을 알아보고 인사하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솔직히 배운 남자 좀 멋있지 않나요? 남편은 학과 사무실에 맡겨준 무언가를 받아서 제게 내밀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지난번 도망치다가 잃어버렸던 제 필통이었습니다. 이미 새로 구해버려서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무척 고마웠어요. 지갑도 아니고 이깟 초라한 필통 정도는 신경 안 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배운 사람인데다가 친절하기까지 하고 저는 그때 남편을 조금 동경어린 눈으로 봤네요. 고맙죠? 그럼 저한테 식사 한턱 쏘세요.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점심 약속 펑크나는 바람에 혼자 먹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혼자 먹는 건 안 좋아해서. 겨우 필통 하나 찾아줬다고 식사까지 요구하네 싶을 수 있지만 저는 당시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오히려 엉뚱하게 설렜죠. 저는 그날의 만남을 시작으로 남편과 연락처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저한테 말을 걸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관심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줬습니다. 조금 얼떨떨했으나 저도 서울대 시간 강사인 남편에게 반해 마음을 활짝 열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 3년 정도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너무 생각 없이 남편이 이끄는 대로 결혼까지 마음먹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상 상견례가 코앞에 닥치니 남편 수준에 비해 제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특히 제 학력이요. 남편은 서울대 시간 강사인데 저는 고졸에다가 겨우 과외 선생을 정리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는 무능력 어린애였거든요. 과연 어느 시댁에서 서울대 아들 옆에 고졸 며느리를 두고 싶어 할까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한테 고민을 토로했더니 남편은 자기 부모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내 얘기를 한 적 있는데 오히려 남의 집 어린 딸 고생시킬까봐 걱정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연들 보면 남편들은 되게 시월들을 잘 모르지 않나요? 다들 결혼 전과 후가 다른 분이 많던데 제가 사연을 너무 많이 봐서 쓸데없이 예민한 걸까요? 게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시부가 파일럿을 하다가 지금은 정년퇴직하여 쉬고 있다고 해요. 퇴직금이랑 연금까지 꽤 돈이 많아서 이미 노후 준비도 다 된 가정이라는 건데 그럼 돈이 많은 집안이라는 거잖아요. 거기다 남편은 서울대 교수로 막 시작하려는 참이니 여러모로 제 쪽 사정과는 완전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당시 저희 아빠는 몸이 불편하여 상견례 참석이 어렵기까지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상견례 전날 밤까지도 밤잠 설치고 당일에도 청심환을 마셨어요. 저랑 여동생 둘이서 상견례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여동생도 저랑 성격이 비슷해서 저 못지않게 떨고 있었어요.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시부모님을 처음 뵀는데 마주하자마자 저는 당황했습니다. 시모가 저를 보곤 너무 곱게 생겼다면서 따뜻하게 안아주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옆에 있기 너무 아까운데 사돈 어른이 혼자서 딸 둘을 키웠다면서 어쩜 둘 다 이렇게 잘 커줬을까. 사돈께서 얼마나 마음이 놓이시겠니. 시모의 따뜻한 덕담 덕분에 저는 내내 잔뜩 올라있던 긴장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 말대로 정말 좋은 사람이더군요. 상견례 내내 제 배경은 보지 않고 가진 성품만 눈여겨봐 주셨어요. 제게도 사람을 볼 때 그것만큼 중요한 사항은 없다며 조언까지 해주셨죠. 저희 아빠는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돌아가셨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동생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께서도 저희를 딸처럼 보듬으며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셨죠. 아마 덕분에 더 힘을 내서 일어났던 것 같네요. 신혼집을 구할 때쯤엔 시부모님께서 저와 남편에게 합가를 하든 분가를 하든 우리가 살림 차려 사는 거니까 그것에는 손을 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먼저 제 동생 얘기를 꺼내며 분가를 제안했더니 그것에 흔쾌히 수긍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동생 주변 집으로 신혼집을 구해 지내왔던 거예요. 그렇게 근 3년 지냈을까? 동생도 남자친구가 생기고 제가 자주 방문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저는 동생 집에 발길을 줄이고 남편한테 그만 시댁에 합가를 하고 싶다고 제안했었어요. 남편이 놀라면서 일부러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진심으로 시부모님을 좋아했거든요. 적극적으로 합가를 조르니 남편이 저에게 마음 써줘서 고맙다고 안아주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시부모님의 환영을 받으며 합가를 했고요. 저는 시모에게 부탁해서 좀 더 탄탄한 살림 방법을 배워나갔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 생활을 한 지 한 7년쯤 지났을까요? 외국에 있는 도련님이 귀국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에겐 남동생으로 도련님 하나가 있는데요. 도련님은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결혼하고 나서도 본 적이 없고요. 같은 식구니까 더 궁금했는데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네요. 시부모님이 들뜨니까 저도 함께 들뜨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도련님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와 함께 온다길래 집안이 완전 행사처럼 난리가 났었습니다. 도련님도 대학 때 한국을 뜬 후 처음 마주한다는 게 결혼할 여자까지 소개하는 자리이니 시모는 음식에 상당한 신경을 쓰셨죠. 제가 본 식사 중 가장 진수성찬이었습니다. 한참 준비가 맞춰갈 때쯤 약속된 시간에 도련님이 집에 도착했는데요. 상견례 때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있던 저는 도련님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지 뭡니까? 선생님, 옛날에 영어과에 맞죠? 선생님이 왜 여기 있어요? 설마 선생님이 우리 형 와이프였어요? 제 형수가 선생님이에요? 제가 남편과 연애하기 전 과외를 해줬던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도련님이었던 겁니다. 얼떨떨하게 서 있는 저를 도련님이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악수를 건넸어요. 다들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하니 그 사정을 듣고 무척 신기했습니다. 어머나, 우리 막내 아들이랑 또 그런 인연이었구나. 우리 며느리는 정말 우리 집안 사람이 될 운명이었나 봐. 내가 정말 며느리 복 하나는 넘쳐. 저와 도련님 관계 덕분에 분위기는 더 무르익었습니다. 저도 어안이 벙벙했으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운명 같은 만남에 다들 신기해하는 사이 잠깐 뒷전이 돼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내내 아무 말도 안 하고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던 동서였습니다. 시모는 뒤늦게 동서를 챙기며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바로 식사 자리에 앉혔죠. 동서는 도련님과 나이 차이가 좀 있어 보일 만큼 애뜬 얼굴이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동서는 저보다 10살이나 어리더군요. 제가 처음 남편과 만날 때도 딱 저만한 나이였을 겁니다. 동서는 저처럼 고졸에다가 일찍 부모님을 잃었다며 외동으로 자라왔다는데 어딘가 모르게 제 가정 사정과 다르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갔어요. 도련님은 IT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현재 런던 지점에 다니고 있다가 휴학하고서 여행 중이던 동서를 만나서 관계가 발전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동서는 나이가 어린 만큼 얼굴에 애교가 가득했는데요. 제가 봐도 동서가 참 고운데
시부모님 눈에는 작은 며느리 될 아이가 얼마나 예뻤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자라지도 못하는 과일을 손수 깎겠다며 나서는 동서를 시부모님이 정말 사랑스럽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릴 때도 딱 저 모습들이셨어요. 저는 전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구가 늘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기만 했어요. 한 번도 복닥거리는 가족 생활을 경험해 본 적 없거든요. 시끄럽게 사는 가족들을 보면 되게 부러웠어요. 기회되면 제 동생도 여기 식구와 어울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렇게 동서와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고 도련님 부부까지 시댁에 합가를 했는데요. 이때부터 팔자에 없는 줄 알았던 시월드가 저 인생에 터지게 됩니다. 도련님 부부와 함께 생활한 지 2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같이 아침을 준비하는데 동서가 하는 말이 은근 제 신경을 자극하더군요. 형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형님도 저처럼 고졸이라고 들었는데 아주버님이랑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아주버님은 딴짓도 안 하는 분이시라 거의 집이랑 대학교만 번갈아 다니셨다던데 형님 그 근처에 알바 다니셨어요? 아니, 그 앞에서 과외 전단지 붙이다가 마주친 거야. 남편이 먼저 연락처 물어봐서 연애하게 됐고. 어머, 로맨틱하다. 형님, 완전 땡 잡았다고 생각했겠어요. 친정 쪽 집안이 형편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저도 땡전 한 푼 없는데 제 남편 만나서 인생 편 거라서요. 우리 비슷한 점이 많네요. 서로 결혼해서 인생 구제된 거니까. 동서의 말은 모두 이런 식이었습니다. 단순한 질문 같다가도 어딘가 모르게 돌아서면 기분을 찜찜하게 만들었어요. 몇 번은 대충 받아주며 무시했고 그냥 제가 착각했다고 믿었어요.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식구들 있을 때는 조신하게 얌전히 있던 동서가 저랑 단둘이 있을 때만 사람 신경 긁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내 이상하다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며칠 뒤에 눈치챘죠. 언제는 시부랑 남편, 도련님이 모두 출근하고 시모는 친구랑 놀러가서 저와 동서 둘만 집을 지키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형님, 제 남편 말로는 서울대 앞에 과외 전단지 보고 형님 만나게 된 거라던데 남의 학교 앞에서 그러는 거 불법 아니에요? 벌금 안 무셨어요? 돈 벌려고 그렇게까지 했던 거예요?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데요? 동서는 나에 대해 궁금한 게 굉장히 많나 봐. 다른 식구들한테는 이렇게까지 질문하는 모습 못 본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궁금한 건데? 형님이랑 저랑 처지가 비슷하잖아요. 어쩌면 저 혼자 쓸쓸할 수도 있었던 시댁살이인데 형님이 있어서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몰라요. 이 집 수준이랑 우리 둘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둘이서 똘똘 뭉치자. 뭐 그런 마음에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혼자 덧붙이는 말이 자기 남편은 서울대 가고도 남을 성적인데 왜 그런 과외를 했을까 이러는 겁니다. 그런 과외라니? 이번에는 찜찜한 기분을 넘기지 않고 그게 무슨 뜻인지 곧장 물어봤는데요. 아, 그런 과외는 돈 없는 사람들이나 받는 건 줄 알았거든요. 제 남편이 형님한테 과외 받았다고 해서 솔직히 남편이 시댁 내부 사정을 속이고 저랑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형편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출처 모를 과외 선생한테 과외를 받아요? 동서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도 입을 놀리더군요. 이쯤 되면 예의가 없다기보단 모르는 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신뢰되는 말을 저렇게 웃으면서 하는 건지 동서의 행동이 이해 안 가더군요. 동서와 얼굴 보고 지낸 지 겨우 2개월 만에 들은 말이에요. 이건 친한 사이에도 실례인 질문들 아닌가요? 게다가 동서의 얄미운 언행은 이게 겨우 시작이었다는 건데요. 형님은 아주버님이랑 왜 아예 안 가지세요?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 있어요? 어머, 혹시 아주버님이 바람나신 거 아니죠? 뭐? 동서, 무슨 그런 말을 해. 장난이라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결혼한 지 7년 차라면서요. 보통 형님 나이에 유치원 자녀 1명 정도는 다 있으니까. 근데 진짜 왜 애가 없으세요? 큰 문제는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서로 피임 중이야. 아직은 남편도 나도 지금이 좋아서 나중에 둘 다 아이 갖고 싶은 마음이 같을 때 가지기로 했어. 어머나, 정말요? 어떻게 어른이 돼서 아이를 안 좋아할 수가 있지? 그런 마음이면 아예 안 낳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나중에 아이가 서운해하면 어떡해요? 제가 언제 아이가 안 좋다고 말했답니까? 그런 낌새도 풍긴 적이 없는데 동서는 멋대로 생각하며 그걸 또 시모한테 쪼르르 가서 말했더라고요. 한날 밥상을 준비하는 과정에 시모가 제게 아이가 싫어서 임신 계획을 미루고 있었던 거냐고 조심스레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랑 도련님도 같이 있는 자리였는데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엄마도 알잖아. 이 사람 아이 좋아해서 영어 유치원 자원봉사 다닌 거. 아이를 싫어해서 임신을 안 한다니. 그럼 이 사람 지금 학습지 교사는 왜 하고 있겠어요? 어머님, 동서한테 들으신 거죠? 동서가 제 말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했나 봐요.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 아이 키울 마음이 맞으면 언제든지 만들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 그래,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하는 건데 내가 주책맞게 한 소리 해버렸네. 작은 애가 실수한 건지도 모르고 나까지 이상한 말해서 미안하구나. 시모가 제게 사과하는 걸 그새 엿들은 동서는 시겁한 얼굴로 시모 옆에 와서는 다급하게 사과하면서 몰랐다고 저한테까지 굽신대며 너무 화내지 말라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동서가 나를 엿먹이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동서로 인해서 제 기분이 완벽하게 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결혼한 뒤로는 학력이 마땅치 않아서 학습지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쭉 해왔거든요. 거기서 장기우수 사원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줬습니다. 100만 원이나 되는 보너스였는데 여동생이 곧 생일이라서 50만 원은 여동생에게 선물로 주고 나머지는 가족에게 쓰고 싶어서 남편에게 외식을 제안했어요. 아이고, 괜찮아. 당신 번 돈을 족족 적금하느라 사고 싶은 거 못 샀을 거 아니야. 그건 당신 쓰고 외식은 내가 사는 걸로 하자. 외식할 때마다 당신이 계산했잖아. 이번엔 내가 시부모님한테 한턱 쏘고 싶어서 그래. 시부모님이 나랑 내 동생까지 딸로 잘 대해주셨으니까. 남편은 자기 부모님한테 신경 써주는 저를 늘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와이프복 타고났다면서 엄청 좋아라 해줬어요. 아마 남편과 제가 잘 싸우지 않는 이유도 서로에게 감사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아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간을 맞추어 시부모를 모시고 한우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은 야근이라 참석을 못했고 동서만 같이 딸려왔죠. 형님, 너무 축하드려요. 저 고기 먹으려고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더니 너무 배고픈 거 있죠? 소고기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건데 좀 많이 먹어도 돼요? 그럼 먹고 싶은 만큼 많이 먹어. 대신 급하게 먹지 마. 비싼 고기라도 체하면 맛있게 먹은 의미가 없잖아. 동서는 신이 나서 직접 주문을 했어요. 사람 5명인데 소고기를 부위별로 무려 10인분을 주문하더라고요. 제 남편이 동서한테 다 못 먹고 남기면 어쩌냐고 먹으면서 시키자 했으나 동서는 얼마든지 다 먹을 수 있다는 말만 할 뿐 천진난만하게 흥분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실속 없게 행동한다고 동서를 나무라려는 걸 제가 말렸어요. 이왕 먹는 거 맛있고 배부르게 먹으면 좋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고 했죠. 넉넉하게 사줄 생각으로 온 거라 그런 건 다 괜찮았는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정작 대접하고 싶었던 시부모님께서 급하게 연락 온 지인이 상을 당해서 함께 식사를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 며느라가 신경 써서 준비한 자리인데 끝까지 못 있어줘서 미안하구나. 그렇다고 너희들까지 안 먹고 나오진 말고 천천히 즐기다가 가. 우리는 알아서 다녀오마.
시부의 오랜 동료였던 파일럿 한 분이 이번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급히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어요. 아쉽지만 이번만이 기회는 아니니까요. 다음에 한 번 더 대접하면 되겠지 생각하며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동서가 시부모한테 인사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하는 말이 좀 황당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친구한테 고기 먹는다고 자랑했더니 친구가 근처에 있다고 오고 싶어 하는데 불러도 괜찮을까요? 얘가 오랫동안 공시 준비하느라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는 애거든요. 가족 외식인데 갑자기 친구를 부른다는 게 저만 당황스러운 걸까요? 그러나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기가 애매했던 게 이미 시켜버린 10인분의 고기가 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렇게 직접적으로 부탁하는데 거절할 이유도 마땅치 않았거든요. 할 수 없이 동서의 부탁을 승낙했더니 동서는 금세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군요. 나중에 도착한 동서 친구를 보니 웬 배불뚝이 남자가 하나 들어오는 겁니다. 동서 친구는 저와 남편에게 대충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잘 먹겠다는 말만 우렁차게 하며 먹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걸신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소고기 10인분을 몇 점 먹지도 못했는데 고기가 순식간에 실종된 거 있죠. 동서랑 동서 친구는 숨도 안 쉬고 먹더니 총 29인분 고기에 찌개까지 싹쓸이한 뒤에야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동서 친구는 그대로 인사만 하고 홀랑 사라져버렸어요. 나중에 계산하려고 나온 저는 계산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무려 100만 원이 훌쩍 넘게 나온 겁니다. 이만큼 먹었다고 기분 상해서 따지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단지 왜 자꾸 이게 동서랑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는 거죠. 제 수중에는 돈이 50만 원과 개인 신용카드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현금이랑 카드를 나눠서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 대신 계산해 주더라고요. 제가 부담을 느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참 면목이 없었습니다. 사주겠다고 데리고 나온 사람은 저인데 남편이 계산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니 너무 미안해서 남편한테 사과했는데 남편은 여느 때처럼 자기 돈이 내 돈이라며 괜찮다고만 하네요. 남편한테 고맙다가도 제가 판버린 외식이 안 좋게 마무리된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이 쉬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서가 제 남편이 계산하는 걸 슬쩍 보고 가더라고요. 집에 도착하고 나서 제게 하는 말이 결국 제 화를 일으키고 말았어요. 형님이 사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형님이 사주는 줄 알고 아주버님한테 인사 못 드렸는데 나중에 아주버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해야겠네요. 제 친구도 아무것도 몰라서 형님한테 고마워하더라고요. 동서, 내가 웬만하면 쪼잔해 보일까봐 이런 말 참으려고 했는데 혹시 친구가 그렇게 먹을 거 알고 부른 거야? 아니면 나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괴롭히고 싶었던 거야? 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설마 돈 많이 나가서 화나신 거예요? 저는 형님이 쏘는 거라고 해서 그냥 기쁘게 먹은 거고 친구도 기분 좋게 먹고 간 건데. 알겠어요. 친구한테 돈 달라고 할게요. 근데 어차피 형님 돈 아니지 않아요? 지금 돈 문제를 따지려는 게 아니잖아. 이참에 한번 물어나 보자. 동서 자꾸 나한테 신뢰되는 질문 많이 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동서 마음에 안 들게 한 적 있어? 역시 형님도 돈 앞에선 본색을 드러내시는구나. 저는 형님이 대인배인 척하면서 살길래 없는 사람이 애쓴다고 봤거든요. 결국 돈 크게 나가니까 본 모습이 나오네요. 지금 대인배인 척이라고 했나요? 본 모습이라뇨? 동서가 하는 직설적인 말에 저는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잠깐 잃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야말로 정말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이해해요. 저도 없는 살림에 컸거든요. 형님이랑 같은 고아예요. 사실 우리 같은 고아들은 이렇게 있는 집안들 보면 자격지심 느끼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형님은 아닌 척하면서 지내는 게 신기한 거 있죠? 재밌기도 했고요. 동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어? 지금 나더러 고아라고 한 거니? 난 살면서 한 번도 내가 고아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당장 사과해. 형님, 고아라는 게 부정한다고 아니게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결국 형님도 돈 앞에서 얼굴색 드러냈으면서. 보통 고아들이 돈에 더 집착하는 법이거든요. 외식 자리에 친구 부른 건 형님이 정말 돈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지 궁금해서 테스트 한번 해본 거예요. 얼마나 버티나 보는 게 좀 재밌던데. 역시 부모님 없으면 다 이럴 수밖에. 저는 도무지 동서의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정없이 동서의 뺨을 내려쳤죠. 다른 건 다 조율하고 넘길 수 있어도 부모님 얘기가 언급되는 건 절대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아직도 전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하던 동서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몇 마디 더 대꾸하지 못했던 게 계속 한으로 남아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힘 조절이 안 돼서 좀 강하게 쳤더니 동서가 힘에 밀려 넘어져 버렸는데 그때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겁니다. 남편은 우리를 보고 놀라서 넘어진 동서를 먼저 챙기더군요. 이해는 합니다. 남편 눈에는 내가 동서를 때린 것만 보였을 테니까요. 무슨 일이야? 방금 당신이 때린 거야? 여보, 대체 무슨 일인데 동서한테 손찌검을 해? 당신 함부로 손 올리는 사람 아니잖아. 아주버님, 형님이 아까 식당에 친구 부른 걸로 한 소리 하더라고요. 엿먹이려고 부른 거냐면서. 아주버님 등골 빼먹었다고 막 무섭게 몰아붙여서. 여보, 동서가 하는 말이 사실이야? 정말 당신 돈 때문에 식구한테 손찌검했어?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난 당신이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때 저는 아직도 동서에게 들은 모욕이 가슴속에 힘을 합쳐서 변명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당장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살면서 고아라는 말도 부모님 없이 자라서 막 컸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늘 행동을 조심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식구가 된 지 2, 3개월밖에 안 된 새파랗게 어린 친구한테 면전에 대고 그런 욕을 들으니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데 정작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와 문 닫고 울기만 했습니다. 동서보다 10살이나 많은 제가 어른답지 못하게 대처를 해버렸네요. 남편은 동서 때문에 한참이나 방에 안 들어왔는데요. 식구들이 집에 오고 저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결국 동서 입으로만 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자는 척을 해서 그런지 아무도 저를 깨워서 진위를 따져 묻지는 않더군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방에만 박혀있던 제가 아침 준비를 위해 방을 나섰더니 식구들이 일찍부터 깨어있는 겁니다. 도련님이랑 남편도 월차를 내고 거실에 있었어요. 모두 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시부모님의 부름에 할 수 없이 모여 앉은 자리로 갔습니다. 그 와중에 동서는 아직까지도 울먹이고 있더라고요. 도련님이 동서를 달래주는데 그렇다고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다들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어하는 시선들이었죠. 아휴, 어제 우리 없는 사이에 며느라기 둘이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 작은 애가 외식 자리에 친구 불렀다는 것도. 그래서 외식비가 예정보다 많이 나왔다는 것도 들었어. 무슨 일이 있었든 내가 가장 궁금한 건 하나야. 큰아가, 정말 네가 작은 애를 때린 거니? 네, 다들 저한테 실망했단 거 압니다. 내치신다고 해도 드릴 변명이 없어요. 식구들한테 외면받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후회 안 합니다. 고아 소리 들으면서까지 동서가 주는 모독을 참고 싶진 않으니까요. 고아라는 말이 등장하자 제가 다 느껴질 정도로 식구들이 전부 침묵을 하더군요. 작은 애가 너더러 고아라고 했니? 우리는 네가 작은 애한테 친구한테 들어간 돈 내놓으라고 때린 거라 들었다. 그게 아니었어? 맞아요, 어머님. 형님이 상황 불리해질까봐 거짓말하는 거예요. 형님이 저한테 고아라서 남한테 얻어먹는 게 습관이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형님. 고아라는 말은 형님이 먼저 했잖아요.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고아라는 말을 입에 올려본 적이 없어. 나 스스로도 내가 부모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남한테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않고. 동서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스스로를 망가뜨려? 뭐라는 거야? 그걸 누가 믿어요? 어제 그 상황에서 우리 둘밖에 없었는데 내가 피해자고 내가 목격자예요. 형님한테 맞은 뺨이 아직도 얼얼하다고요. 제가 스스로 고아 취급하지 않는다는 건 시댁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마음 좋은 시댁 또한 저를 위해서 저희 부모님을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요. 이 집에서는 단 한 번도 고아 소리를 해본 적 없던 제 입에서 고아라는 말이 나오자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조금 당황하더군요. 그렇지. 큰애는 여기서 7, 8년 가까이 살면서 사돈댁이 곁에 있는 것처럼 늘 마음으로 함께하고 지내던 애야. 우리 식구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단다. 작은애가 뭘 착각한 거 아니니? 시모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것에 흥분한 동서가 언성을 약간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부터 동서는 억울함 때문인지 평정심이 점차 흐트러져 갔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형님이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연기하는 거라고요. 제가 맞았다니까요? 제 얼굴 좀 보세요.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부정하실 거예요? 원래 본색이 이랬던 사람이라니깐요. 저한테 돈 들어간 게 아깝다고 했어요. 여보, 근데 나도 형수가 돈 아끼는 건 본 적이 없거든. 과외하면서도 형수는 나한테 없는 돈까지 다 털어서 김밥 사주고 그랬어. 내가 친구 때문에 속상한 일 있을 때도 형수는 우리 집에서 받은 과외비로 나 기분 풀어준다고 탈탈 털어 쓴 사람이라 솔직히 안 믿겨지네. 옆에서 도련님까지 고개를 기울며 현재 상황에 의문을 갖자 동서가 점점 자기 몸을 가만두지 못하더라고요. 그럴수록 저는 더 침묵을 지켰습니다. 동서는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중이라는 걸 모르나 봐요. 어려서 그런 걸까요? 결국 동서는 자기 입으로 자기 짓을 밝히는 꼴이 되어버렸지 뭡니까? 과외? 그것도 당신이 돈 많은 집 아들인 거 알아서 접근한 거야. 아주버님도 알아보세요. 형님이 아주버님 집안 보고 고의적으로 겹치는 동선을 계획했을 수도 있어요. 왜 하필 서울대 앞에서 전단지를 붙였겠어요? 다 이 집에 시집와서 인생 피려고 그런 거라고요. 없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제가 많이 봐서 알아요. 그러는 너는 작은애 너도 없는 살림인 건 마찬가지 아니니? 듣다 보니 말이 희한하구나. 내가 보는 눈이 아무리 없다 해도 살아온 세월이 반백년 넘었다. 그런 허술한 연기 하나 못 알아보겠어? 가만히 있던 시부가 묵직하게 한마디 하자 동서가 살짝 당황하대요. 자기 처지를 생각 못하고 고아를 통칭하여 다 돈 빼먹는 여우처럼 만들어버렸으니 자신도 그럼 돈 빼먹는 여우를 자백한 꼴이 된 거잖아요. 저를 모함하기 바빠서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나 봅니다. 저는 좀 달라요. 왜 제 말을 안 믿으세요? 이렇게 맞은 정황이 그대로 있는데 다들 왜 형님 편을 들어요? 편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형수를 그동안 봐온 게 있어서 이러는 거야. 형수가 당신한테 손찌검한 건 인정했잖아. 그런데 다른 건 형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납득이 안 돼서 그래.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불화라고는 한 번도 없던 집이었는데 갑자기 난리통이 나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당신 생각 좀 해봐요. 도무지 가족회의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아 모두가 답답해할 때쯤 느닷없이 초인종이 눌려졌는데요. 제가 일어나려는 걸 도련님이 먼저 나갔습니다. 금세 돌아온 도련님은 웬 등기봉투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요. 우편물이 왔다면서 이름을 확인하는데 그 우편물은 다름 아닌 동서 이름으로 날라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서도 어리동절하게 지켜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서울보증보험회사라고 웃자마자 헐레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동서가 소리를 크게 지르더니 그걸 읽어보려는 도련님한테 쫓아가 우편물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식구들 모두 동서의 돌발 행동에 당황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도련님이 동서를 피해서 그걸 전부 확인한 후에 하는 말이 식구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독촉장? 당신 보증 썼어? 언제부터야? 결혼하기 전엔 이런 말 없었잖아.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내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몰라. 일이네. 내가 해결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 당신 보증이 뭔지 몰라? 당신 명의로 보증을 선 거면 당신이 돈 다 갚아야 되는 거라고. 당신이 한 게 아닌데 이런 게 당신 앞으로 와?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알고 보니 동서는 결혼 전 친구랑 동업을 하려고 친구한테 보증을 서줬는데 그게 망하고 친구는 어디로 튀었는지 몰래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을 숨기고서 급한 마음에 결혼을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만난 남자가 도련님이라고 하네요. 그동안은 우편물을 못 받고 있었는데 전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우편이 이쪽으로 날라오게 된 거였죠. 어머나, 어떻게 그런 큰일을 덜컥 저질러 놓고도 숨길 수가 있었니? 나는 그저 사람 좋은 애인 줄로만 알았지. 여보, 작은 애를 어쩌면 좋아요. 쇠파랗게 어리더라도 예의가 발라서 좋아라 했건만. 작은 아가 너 내 아들 돈 보고 접근한 거였냐? 모든 사실을 안 시댁 식구는 동서에게 실망한 티를 크게 내비쳤습니다. 특히 도련님이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듯 했어요. 남편은 무릎 꿇고 있던 제 곁으로 조심히 다가와 전날 밤 아무것도 몰라줬던 걸 사과했고 시부모님도 남편 보고 얼른 저를 방에 데려가라고 챙겨줬습니다. 동서는 더 이상 상황을 뒤집을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갑자기 식구들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저 돈 때문에 오빠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정말 오빠를 사랑해요. 보증 선거 숨긴 건 이 사실을 밝히면 오빠가 절 바로 버릴 것 같아서 그랬어요. 나는 우리 집에서 이런 꼴 못 보고 산다. 분가를 하든 별거를 하든 이혼을 하든 내 집에서 나가서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시부모님은 동서에게 크게 배신감을 느껴서 더는 보고 싶지 않아 했어요. 웬만해선 이렇게까지 매정하신 분들이 아닌데 저도 처음 보는 두 분의 면모였지요. 자기가 해결할 테니 저를 데리고 들어가라는 도련님 말에 남편과 함께 자리를 뜨려는데 동서가 다짜고짜 저를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 우리 같은 처지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저 이 집 나가면 정말 갈 데 없어요. 저 혼자 그 큰 돈 떠안고 어떻게 살라고요. 못해요. 네? 나도 동서랑 나랑 같은 사정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젠 아니야. 동서는 나랑 다른 사람이더라고. 여태 동서가 아닌 척 우롱하는 대로 상대방이 꼼짝없이 당해줬나 본데 나는 내 가족을 지킬 줄 아는 똑똑한 사람이라서 유치한 말장난에 기죽고 그러지 않아. 돈에 눈 멀어서 애먼 도련님 꼬셔낸 거 죽도록 빌어봐. 네가 우리 식구 우습게 보고 접근한 게 용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대로 남편과 방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방 밖에서는 도련님과 동서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는데 중간에 시부가 다시 나와서 동서에게 호통치기도 했어요. 그날 밤 도련님과 동서가 함께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저는 그게 동서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집을 들락날락거리는 건 도련님 뿐이었고요. 동서는 근처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다네요. 결국 도련님이 이혼을 결정한 거였죠. 그래서 합의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동서는 거기서 지내게 되었다고 해요. 도련님이 정신없는 상황을 끝내고 저에게 와서 동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데 도련님도 모르고 결혼한 거고 피해자일 거잖아요. 상처도 배신감도 저보다 클 거고 도련님 탓 아니라고 제가 없다고 달래주는데도 도련님이 며칠 동안 계속 사과를 하길래 저도 내내 괜찮다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도련님이 이혼하고 나서 동서가 몇 번 찾아오긴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문을 열어줬다가 마주치게 되었는데 동서가 저한테 조만간 자기랑 똑같은 처지가 될 거라면서 언젠가 가면은 벗겨진다고 소리를 치다가 집안에 있던 시부 뛰어나와서 쫓아낸 적도 있었습니다. 시부가 으름장을 놓으며 한 번 더 오면 경찰 부를 거라고 했더니 그 후로 여태 모습을 안 비추고 있네요. 저도 이런 협박은 처음이라 심장이 좀 벌렁거리더군요. 그래도 한결같이 제 편인 시댁 식구들이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다들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던데 저 정도면 축복받은 거라고 봐도 될까요?
어렵게 살아온 저와 동생에게 정말 좋은 안식처가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외로울 틈이 없네요. 참, 도련님은 동서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털어냈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생활을 3개월만 한 게 신의 한 수였던 거죠. 동서 하나 내쳤을 뿐인데 우리 식구에겐 금세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불화 없는 집안이 되었고 시부모님은 그동안 소갈이 했을 저를 걱정해서 위로를 많이 해주세요. 남편과는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임신 계획 때문인지 다들 저에게 애정을 많이 보내주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시기만큼은 제가 시댁에서 여왕 대접을 받고 있는 기분이에요. 다 성실하고 솔직하게 살아서 받는 대가들이겠죠?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쓰면서도 동서같이 예의 없는 사람을 만났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다들 사람 조심하면서 삽시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